네, 안녕하십니까. 독거수잘집입니다. 지금 목요일 3월 5일 아침 7시 20분이고요. 시장은 좀 평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아니죠. 우리나라 그 야간 선물이 플러스 8% 상한가거든요. 상한가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일단락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 목요일인데, 제가 처음 전쟁 터졌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말까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말씀드렸거든요. 전체로 볼 때는 시장 자체는 어제 나스닥 1.5% 정도 올라가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장만 하는 사람이고 미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번 시장 이번 충격 전쟁의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2월 6일 날 제가 그때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샀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빠지지도 않았고 별로 변동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전쟁이 좀 싱거운 전쟁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유가라는 건 어차피 늘 확 올랐다 확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큰 거니까. 네. 국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제 엄청나게 충격을 이틀 연속으로 받았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반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가능하면 물량이 털리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더 사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식 100% 하시거나 레버리지 쓰시거나 신용 쓰시잖아요. 이번에 국장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32조 원이 되는 엄청난 그 신용 대출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역대급으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이유고 빠진 이유도 당연히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이제 신용이라는 게 레버리지라는 게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게 뭐 올라간 것도 가팔랐으니까 내린 것도 갚아는 거는 뭐 당연한 인생의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지나면 점점 잊혀져 가는 전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 반격할 때 하루에 350기가 되는 미사일을 퍼붓는데 점점 줄어서 어제는 뭐 50기 정도 점점 이란이 반격하는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이란도 미사일이 모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부담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뭐 영원히 전쟁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6주 뭐 4주 뭐 이번 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도 부담이 됩니다. 이미 3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지금 그 전쟁에 지금 퍼부은 상태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드론에 대해서 저번에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샤헤드 드론 그 이란 샤헤드 드론이 2만 달러짜리인데 그 요격하는 그 미사일은 2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짜리 요격한다고 30억짜리를 쓴 거예요. 이게 전쟁에 대한 대처가 안 된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드론 기술은 좋거든요. 좋은데 이 대량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할 때 드론으로 뭔가 그 게임 체인징을 하는 그런 케이스 여러분들 본 적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드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이번 전쟁을 이제 직접 치르면서 뭔가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뭔가 마인드 체인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대씩 그 드론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체적인 기술, 자체적인 자원, 부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보면은 현대전은 진짜 드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드론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제 주식을 산다 말씀드렸었고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좀 비중을 뭐 하루에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조금 많이 샀어요. 예, 많이 샀고 이제 현금 비중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제 핀플루언서들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뭐 좀 어떤 종목을 막 리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주식 얘기를 유튜브에서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부 그 약간 이상한 그 리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잡자고 그냥 다 따라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할 수 없죠. 나라가 한다고 하니까 뭐 저도 이제 따라가는 건데 주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이게 선의 피해자도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시황 얘기 원래 제 채널은 시황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던 채널이니까 시황 얘기로 뭐 매크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종목 여러분들 알아서 업종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업종까지는. 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 종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알아서 이제 지금 뭐 엄청 싸졌어요. 코스피도 엄청 싸졌고 뭐 미장에 있는 뭐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식을 미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것도 없기 때문에 꼭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전쟁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못 올라간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사는 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조금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보셨던 종목들 이런 거 쓰면 지금은 아니 뭐 레버리지가 사실은 이번에 코르도 그렇고 제가 코르가 어떠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위도우 메이커라고 얘기했어요. 이 미망인 제조기, 과부 제조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50%씩 이제 작살이 났는데 오늘 반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관심 종목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이게 이거 찰리mon거가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자, 술, 레버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그래도 근데 많이 못 올랐네요. 장중에 4.3% 올랐고 막판에 보니까 지금 한 5.5%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반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야간 선물은 8% 올랐는데 얘는 6% 10%밖에 못 오른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뭐 근데 이게 코르가 뭐 다이렉트하게 이게 시장에 막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시장에 먼저 더 리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 코르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지 이거 추천 아닙니다. 또 이게 또 시끄러운 분들 많아가지고 요즘에 악플도 많아가지고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참 이 유튜브한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공부하시고 악플 좀 달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강세장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는 강세장에 있을 때는 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늘 감안해야 돼요. 왜냐면 너도 나도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또 레버리지 쓰신 분들도 많고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모 때문에 결국엔 레버리지 쓰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조금만 빠져도 이제 담보 비율 140% 145%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버틸 수 있는데 돈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아쉽게 이제 시장과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깡통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반도체를 사면은 제가 사게 되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즘 들어서 나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디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1분기 디램 가격이 10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까지 나왔어요. 지금 대만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대만 쪽 뉴스를 상당히 좀 보거든요. 왜냐면 그 가장 이 반도체 쪽에서는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 대만 쪽이. 그래서 대만 쪽도 보고 중국 쪽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매일 아주 그런 자료들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2분기 때도 이 추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100%또 2분기도 갈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몇십 프로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번 달 올해까지는 쇼티지고 저는 이제 늘 잠정적으로 그렇게 봐요. 한 5월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래도 메모리 시장이 아니라 메모리 쪽의 그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감가가 들어오거든요. 감가가 되면 이제 이익을 까잖아요. 그래서 감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AI 센터에 대한 감가 한 5년 잡으면은 1년에 20%씩 만약에 내가 1조짜리를 센터를 지었다고 하면은 한 매년 2천억씩 그걸 이제 자산을 깐단 말이에요. 감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그 규모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이익을 좀 갉아먹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올해나 내년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 투자는 규모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내년까지도 쇼티지라고는 보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해지면 가격은 좀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엔비디아랑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 이후부터 거의 가격이 뭐 주가가 별로예요. 한 170불, 190불 뭐 왔다 갔다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끔씩 200불 뭐 그 정도 뛰었던가 160불 깨지거나 뭐 그건 이제 특정한 상황들 그전 외부적인 상황들일 때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거고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아니 이익이랑 실적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번에 마진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엔비디아가 이제 뭐죠 갑자기 루빈 출시되면서 이익하고 매출이 또 좀 확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또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시장이 조금 당겨서 그 주가에 반영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언젠간 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오픈 AI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세게 이제 이쪽에 베팅을 못 하는 것 같고 일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엔비디아에 세게 베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관망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월 달까지는 좀 상승을 좀 즐겨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틀 동안 막 빠지고 이런 거는 약간 메모리 시장이 나빠지거나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 대출이 워낙 메모리를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연스러운 정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가격 조정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 기간 좀 두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숨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한 8, 9월부터 이제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랠리를 펼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들이 뭐 쇼패팅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삼성전자가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시장을 뭐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지금 이 상승을 즐기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진짜 꿈 같은 일이자 2000 뭐 한 60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300개 200까지 올라가는 이 현상이, 저도 주식시장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봐왔었던 사람인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에 나 죽기 전에 5천을 볼까 했는데 5천 6천까지 올라가니까 좀 신기한 현상이긴 했는데, 이 진짜 코스피 국장에 투자하셨던 분들 얼마나 이게 꿈이야 생시냐. 돈복사, 제 옆집에도 돈복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옆집에도 주식을, 국내 주식을 하고 있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근데 확실히 변동성은, 국장은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또 확 달아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 약간 그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국민성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브라질 증시 화끈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자, 그런 국민성 따라가고, 중국 증시도 예전에, 지금은 좀 덜 그러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2015년 막 16년 난리 났었잖아. 그때 진짜 사람들이 집 팔아서 주식 사가지고 그때 시장이 확 올랐다가 또 빠질 때 확 빠져가지고, 그 뒤로 시진핑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분들 단타 진짜 좋아하고 이거 약간 지양을 해야 되고, 각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은 좀 401k도 그렇고 좀 롱텀 투자를 하거든요. 또 그런 좋은 투자 그런 문화가 또 아이들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단타적인 막 투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단기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부터 좀 달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그 단기적으로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마지막 12월에는 좀 웃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익 성장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많이 털린다. 아마 지금 제가 5,100인가요? 코스피가 어제 5,100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5,093이네요. 5,000, 다행히 제 바람은 그거였어요. 5,000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5,000 이상에서 코스피가 롱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는 5,000피는 갈 수 있고, 6,000피가 된 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7, 8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6천 좀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게 오버슈팅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폭락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변동성장이 오게 되면 결국은 다친 건 개미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봐도 제가 14년을 그래도 증권사에 있었고 23년, 4년째 지금 주식시장에 있고, 전업을 지금 6년, 5년 차, 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다쳐요. 뭐 이번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전세금 3억을 각각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이렇게 나눠 샀다는데,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개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두 개 나눠서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분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신용 껴서 샀으면 뭐 거의 2억 8,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누가 뭐 계산을 해놓은 게 돌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 한번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락이라는 게 무섭다. 상승은 늘 완만하지만 하락은 상당히 샤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알고리즘들도 던지고 또 개인들도 던지고 다 시장가 던지고, 살 때는 시장가 사는 케이스들보다는 좀 대놓고 사는데, 팔 때는 빨리 런 해야 되잖아. 런. 그러다 보니까 도망차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매도가 나오고, 이 매도가 매물을 부르고, 또 ETF 많이 사시잖아요. 주식 무섭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ETF를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긴 경우가 있죠. 왜냐면 ETF 사게 되면 지금 보면은 시총이 한 40% 정도까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ETF가 많이 편입을 하잖아요. 근데 ETF를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얘네들부터 확 빠지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다양한 분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 문화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이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이익의 70% 이상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도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내후년 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쏠림 현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다 이게 분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산업이 그렇게 쏠림으로 확 올라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막 야 코스피가 11% 빠지는데 아니겠지 했는데 다시 내려오겠지 했는데 올라오겠지 했는데 반등이 안 와요. 한 9%까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9%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쭉 있다가 결국에는 12%인가 12%인가로 빠졌던 것 같아요. 12.4%인가 12.06%가 빠지고 코스닥은 14% 빠지고 저는 리만 사태 때도 직장 증권사 있었거든요. 근데 14% 빠진 거는 제가 역사상 코스닥 이렇게 빠진 건 처음 봐요. 코스피 12%도 상당히 낯선데 이렇게까지 빠지 11%까 10.9%까지 리만 때 빠졌던 것 같은데 그때 증권사 객장 분위기 어땠냐면요. 아무런 소리 안 났어요. 전화도 안 오고 다 가만히 얼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번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증권사 객장에서 막 여직원들 막 울고 있고 막 왜냐면 너무 막 이제 손님들이 전화를 막 해가지고 막 삿대질 하듯이 막 뭐라 말이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객장에서 눈물도 나고 막 괜히 서비스 텔러들한테 막 그런 얘기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텔러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냥 수납하고 그냥 매수 주문 오면은 뭐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막 저기 영업 직원들한테 그리고 뭐 그런 것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약간 저는 증권사 객장 안 가본 지가 벌써 퇴사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갈 일이 없죠 뭐 요즘에 객장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유가는 76불. 이게 유가가 보면 아까 아침마다 14불 정도 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76.11밀리로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저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업앤다운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뭐 이게 알고리즘 펀드들이 이런 급등락 또 매매량이 많을 때는 알고리즘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거든요.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유가 시장, 이 원자재 시장,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매매 거래량이 한 70%, 80%를 차지하고 이렇게 막 변동이 클 때는 막 95%, 막 99%까지 만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거보다 예를 들면 뭐 초단타로 들어가니까 막그 1초에 막 주문을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교란을 이렇게 내면서 또 여러 알고리즘 펀드들이 비슷한 로직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 펀드들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매물이 또 매물 만들고 또 매수가 매수를 만들고 이런 현상들 변동성 상당히 많이 올려놓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이너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70 얼마죠? 66불? 66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은 76불까지 올랐는데 78불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그거 보면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74불에서 8불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그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유가는 계속 보고 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 어제 유럽 증시라든가 뭐 어제 야간 선물 국장 야간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 환율도 지금 1,461원이거든요. 1,505원까지 였었나 7원까지 였었나? 와,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마 그 달 보면서 소원 빌 때 한번 벌고 나서 잠들고 나서 그때 한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점점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모대출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더워서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주 일부 펀드들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펀드 신용 사건인데 신용 사건의 가장 최근 사건은 2003년 3월에 있었던 SBB 사태. 그러고 보면 3월 달이 되게 뭔가가 일이 많은 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험 몇 년 동안 보면은 3월에 작년에도 관세 전쟁이 3월 달 처음 터지고 그다음에 4월 달 저점이었는데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데 3월 달 좀 사실 저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1월 말에 그 MS를 다 정리를 해서 1월 말이었나? 2월 초였나?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주식을 조금 샀단 말이에요. 파는 금액에 얼마를? 이거 종목 추천 아닙니다. MS를 다 팔았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샀는데 다 안 샀잖아요. 안 산 이유가 뭔가 약간 좀 깨름직한 게 있어서 좀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이게 전쟁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주가 지나서
이제 전쟁이 탁 터졌단 말이에요. 2월 6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저도 이제 시장에서 24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사기 원래 좀 매사기가 조금 있는 편이겠어요. 왜냐면 제가 2017년도에 KB증권에서 주최하는 그 1억 이상 실전 리그에서 3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단타적인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살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3천 명이 같이 이제 진검승부를 1억 이상 리그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자산이 1억은 당연히 넘었으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3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뢰가 없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과거에 이뤘던 경험은 있습니다. 뭐 제가 시장을 예측을 할 때 100%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채널이 안 큰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썰을 잘 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기자 출신 뭐 교대 출신 말 이빨 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고 시나리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썰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혹하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그런 대형 유튜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구독자가 한 1000명 얼마지? 지금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 언제 되지? 근데 실버 버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실버 버튼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그 사비로 사서 해야 되나 실버 버튼? 하여튼 그래서 약간 현타가 가끔 올 때 있어요. 되게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유튜버들은 되게 잘 나가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보면 되게 실력 있는 유튜버도 있어요. 또 저 보면 어떤 증권사 출신인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진짜 그 보면은 안 커요 채널이. 되게 잘하고 되게 시장에 전 그런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안 크고 말빨 센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막 보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간에 사무대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SBB 사태처럼 될 것 같고요. 신용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 그때는 바이든 정부였죠. 바이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스킵 시켜 놓듯이 이런 크라이시스까지 난감하게 만들듯이 트럼프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될 것 같고, 물론 그 사이에 금리가 좀 튈 수 있겠죠. 10년 국채금리, 시중금리가 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이 한 번에 폭락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이 사무대출 시장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엄청나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게 붕괴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나중에 터졌을 때 이거를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차피 대응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 전쟁도 대응 안 되는 영역이죠. 이게 어떻게 알아요? 27 언제냐? 2월 28일에 전쟁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타코 정도 봤지. 그리고 이제 보면 결국엔 타코 정도예요. 왜냐면 결국엔 협상하게 될 것이고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지나게 될 것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끽 해봤자 2%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터졌다고 5% 10% 떠지는 작년에 관세 전쟁이 20% 이상 빠졌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충격은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장이 좀 문제긴 했죠. 국장이 문제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모대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또 유튜버들 신나가지고 또 조회수 빨아먹게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공포 조장이 되게 좋아요. 사실 저도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때는 조회수가 지금보다 2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안 넘어 잘.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은 겁을 줘야지 사람들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 들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낙관론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뭔가 큰 버블이 있거나 뭔가 부실이 있거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채널이 살아있으면 채널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유튜버들 다 죽이려고 투자 유튜버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핀셋 대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이상한 애들은 좀 AI를 이용해서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종목 얘기하는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유튜브에 대해 아쉽지 않고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엄청 소중한 저희 그 멤버십 분들 같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이제 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게 시한부 느낌이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